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와병 생활을 이겨내고 다시금 사회인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한 30대 직장인 여성이에요. 투병 생활 끝에 복직하신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나름대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직장으로 돌아가더라도 초반에는 적응이 쉽지가 않아요. 예전과는 다른 몸 상태도 그렇고 쉬는 동안 달라져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해 적응하는 것도 힘에 부치는 일이죠. 게다가 몸보다 더 힘든 게 마음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아프기 전에는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 에이스 대접을 받던 사람이거든요.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래도 늘 일 잘하는 사람 대접을 받다가 처음으로 주변 동료들 도움을 받는 입장에 처하다 보니 처음에는 많이 위축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저에게 그동안 고생했다고 건네는 인사말조차 아픈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괜히 마음이 쓰이곤 했어요. 다행히 이제는 각고의 노력 끝에 서서히 제 컨디션을 회복해 나가고 있어서 이제야 한시름 놓고 있어요. 제가 걸린 병은 위암이었어요. 평소에 소화 기능에는 전혀 문제를 느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암 발병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의 충격이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곧 암 발병보다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사람이 잘 될 때보다 곤경에 처했을 때 주변 인맥이 정말 진실된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들 하잖아요. 제 경우에도 딱 그랬습니다. 아프고 나니 그동안 몰랐던 본색을 드러낸 사람들 때문에 저 역시 적지 않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 역시 지금은 다 흘러간 일입니다. 그럼에도 마음의 흔적까지 지울 수는 없어서 그 헛헛한 마음을 달래준 게 이 채널이에요. 저 투병할 때 간간히 제 옆에서 엄마가 여러분 사연 들으시는 걸 보곤 했는데 사실 그때는 제가 저 말고 다른 사람 생각할 여력이 없어서 듣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여유가 좀 생기고 마음이 허했을 때 문득 생각난 이 채널에 접속한 바람에 여러분들 진솔한 사는 이야기에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제 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곳으로 이곳을 택한 이유 역시 그런 고마운 마음이 바탕이 되었을 거예요. 시간은 제가 암 발병 소식을 접하기 전인 1년 전으로 되돌아갑니다. 당시 저는 결혼 2년 차가 가까워진 아직은 새댁이었어요. 보통 결혼하고 1년 지나면 신혼취급은 잘 안 한다고들 하는데 저희는 아직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제법 신혼 기분이 났거든요. 남편은 저보다 1살 연하인 제 직속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처음에 신입으로 들어왔을 때 어찌나 어리숙하고 실수가 잦은지 가르친다고 여간 고생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당황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어떻게든 실수를 무마해 보겠다고 용을 쓰는 걸 보고 있자면 제 사회 초년생 때 생각이 좀 나기도 해서 짜증날 만한 일이 있더라도 좋게 좋게 얘기하고 넘어갔죠. 비록 제 초년생 시절에는 저것보다는 좀 나았던 것 같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회사라는 게 결국 자기 일하기도 바쁜 곳이고 돈 벌러 가는 곳이니 제 밥그릇 제대로 안 챙기면 무시받기 십상이죠. 게다가 이렇게 어리숙한 신입 들어와서 가뜩이나 바쁜 와중에 할 일이 늘어지면 솔직히 짜증스러울 때도 많고요. 대부분 그래도 신입임을 감안해서 많이 봐주기는 합니다만 그걸 아주 사람 기 팍 꺾어 놓을 정도로 면박을 주는 못된 인간들도 드물지는 않거든요. 워낙 처음에 어리바리했던 신입이었으니 남편 역시 사수들에게 꽤나 구박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제 기억에 제가 특별히 잘해줬던 것 같지는 않은데 저를 꽤 좋은 선배로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저 처음 들어오고 많이 답답하셨죠. 저도 잘해보고는 싶은데 그게 제 맘대로 안 되고 그럴 때마다 다들 너무 뭐라고 하니까 긴장해서 평소에 제대로 하던 것도 잘 안 되고
입사하고 얼마간은 정말로 힘들었거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대리님만큼 저한테 잘해주셨던 사수분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는 다른 부서에 배치되어 예전처럼 자주 볼 일이 없었는데 우연히 회사 옥상 하늘 정원에서 마주친 남편이 뒤늦게 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결혼하고 난 후에 알게 된 건데 남편은 이미 신입 시절부터 저한테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찌저찌 인연이 닿아 남편과의 사내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회사 안에서 누군가를 만날 생각이 전혀 없었기에 저로서도 남편과의 연애는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직접 가르친 후배 직원이라니요. 처음에 남편이 제게 관심을 표현했을 때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하기도 했고 사내 연애를 할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었기에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차례 거절을 했으나 사람이 힘들 때 곁에 머물며 정성을 쏟는 사람에게는 참 모질어지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마침 동기들과의 치열한 승진 경쟁에서 승진에 성공을 했으나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시기와 맞물려 결국 남편에게 마음이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약 1년여간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연애 기간 동안 사내 연애를 들키지 않으려고 정말 용을 썼습니다. 회사 복사기도 안다는 사내 연애라고는 하지만 정말이지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일하는 곳에서 그런 사적인 문제 얘기가 거론되는 것도 싫었고 저 역시 지금의 회사를 평생 직장으로 여기며 제 온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고 있었기에 그 어떤 책 잡힐 만한 일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결혼하게 되기는 했습니다만 당시만 하더라도 연애는 시작했어도 꼭 결혼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오늘 서로 좋아 죽어 못 살 것 같다가도 당장 내일 헤어질 수도 있는 게 연애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아직은 사내 연애해도 남자들이야 그저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쳐도 여자한테는 평생 꼬리표처럼 연애 이력이 발목을 잡을 터였습니다. 남편에게도 연애 시작부터 철저하게 비밀로 붙일 것을 단단히 다짐받고서야 만남을 시작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회사에서 남편을 여느 직원들과 다름없이 대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내 연애에 대한 남편의 견해가 저와는 달랐던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제가 만나준다는 것만으로도 입이 귀에 걸려서 비밀 연애를 하자는 제 말을 무조건 따르겠다고 했으나 슬슬 제가 자기 여자친구라는 티를 은근슬쩍 내려고 드는 남편 때문에 심장이 쪼그라드는 일이 몇 차례나 반복되었습니다. 영호 씨, 진짜 조심 안 할 거야? 나랑 처음 만날 때 분명히 약속했어, 안 했어?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진짜 곤란해? 아니, 한두 달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언제까지 감출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과장님은 저 그냥 짧게 심심풀이로 만나고 금방 헤어질 생각이에요? 우리 만난 지도 이제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저 처음부터 가벼운 마음으로 사내 연애 시작한 거 아니에요. 가만 보면 항상 나만 더 좋아서 안 달란 것 같아. 평소에 그래도 제 말을 제법 잘 듣는 남편이었는데 그날은 쉽게 물러설 기색이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 딴에는 제가 자기 존재를 감추려고만 하는 것 같아 많이 서운낸다 보다 싶어 미안한 기분도 좀 들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제 반응이 좀 물렁하다 싶었는지 이때다 하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과장님도 저 그냥 가볍게 만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차라리 시원하게 오픈하고 좀 편하게 만나요. 저 과장님이랑 결혼 생각도 있는데 그러면 마냥 이렇게 감출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회사에서 일 안 하고 연애만 하고 있을 것도 아닌데. 솔직히 갑작스런 결혼 이야기는 좀 당황스러웠으나 남편 말 맞다나 몇 달 만나고 그만둘 생각이 아닌데 언제까지고 감추는 것도 능사는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 후로도 얼마간은 남편을 설득해
교제 사실을 숨기기는 했으나 그것도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말짱 도루묵이 되었죠. 그리고 회사 복사기도 사내 연애를 눈치챈다는 게 정말이었는지 저희가 공개하기 전에 이미 저의 연애를 눈치챈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솔직히 난 자기가 영호 씨 만난다고 했을 때부터 좀 아까웠어. 우리 여자 동기 중에 자기만큼 승진 빠른 사람이 또 어디 있어? 그런데 부부가 둘 다 우리 회사 직원이라고 해봐. 고지식하기 짝이 없는 윗양반들이 누굴 밀어주겠어? 지금이야 영호 씨가 직급도 못한 평사원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가뜩이나 같은 조건이면 남자 쪽을 더 밀어주는데 자기같이 일 잘하는 여자가 하나라도 더 위로 올라가야 나 같은 사람도 덕을 좀 보지. 저희가 만난다는 소식에 대한 남자 직원들 반응은 오영호 보기보다 능력 좋네. 여자 직원들 반응은 능력 있는 여직원 하나 남편 때문에 승진길 막히겠구나. 이렇게 둘로 갈렸습니다. 솔직히 어느 쪽도 그렇게 달가운 얘기는 아니었어요. 같은 회사 직원의 남자 쪽이 한 살 어린 데다 제가 사수이기까지 했으니 반응이 그렇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걸 감안하고도 들려오는 소식들이 영 찜찜하더라고요. 게다가 승진에 대한 이야기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비록 제가 남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결혼까지 결심했다고는 하나 그게 제 커리어까지 남편에게 양보하겠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었으니까요. 저 야망 있는 여자예요. 거기에 걸맞은 능력도 갖추었다고 자부하고요. 그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습니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제 회사 생활이 흐지부지 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결혼을 포기했을 거예요. 남편이 될 사람이기는 하지만 속으로 1대1로 붙었을 때 남편 하나 이기지 못할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제가 연하의 후배 직원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 친정 부모님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위에 회사 동기들이 했던 걱정은 당연한 거였고 결혼해서 저희 부부 사이 또한 염려하셨어요. 요새 남자들 여자가 돈 안 벌어오면 구박한다지만 막상 제 와이프가 자기보다 더 잘나면 그건 그것대로 자존심 상해하고 자격지심 부린다고. 내 딸이라서가 아니라 네가 그 사람보다 월등히 잘난 게 사실인데 지금이야 너 좋아서 정신 못 차린다지만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어떻게 장담해. 게다가 부부간에 감정 상할 일이 생기더라도 좀 떨어져 있을 시간도 없이 또 회사에서 얼굴 봐야 할 테고. 엄마는 영 걱정스러워. 엄마도 참. 나 잘났다고 나한테 자격지심 부리면 내가 그 꼴을 두고 볼 사람이야? 그 사람도 나 일 욕심 많은 거 알아. 서로 상황 다 이해하고 시작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야 한창 좋을 때인데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듯이 얘기하겠지. 제가 평소에 일에 미쳐 있어서 결혼 생각이라고는 코빼기도 없을 때는 그건 나름대로 걱정이 많으시다가 막상 데려온 사윗감이 마음에 차지하나 심려가 깊으신 부모님이셨습니다. 지금이야 저런 부모님 걱정을 10분 이해합니다만 그때는 그렇게 딸내미 결혼시켜서 치우고 싶어 하시더니 막상 데려온 사윗감을 반기지 않은 부모님한테 좀 마음이 상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대로 걱정이 많으시고 남편 집안에서는 또 남편 집안대로 예비 며느리인 저에 대해 불만이 많으셨습니다. 비록 한 살이기는 하지만 제가 연상이기도 하고 거기다 남편의 사수였다는 얘기까지 들으시자 웬 기센 여자가 귀하신 아드님 기라도 죽이는 건 아닌가 싶으셨겠죠. 제가 일에 있어서 철저한 건 사실이지만 제가 무슨 쌈딱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 사람 기를 왜 죽이겠어요? 오히려 저도 제가 직접 가르친 직원이었기에 저희 둘만 있을 때는 남편에게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세간에 저런 생각을 저 역시 모르는 바가 아니었으니까요. 연애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러저러한 문제들로 자신을 섣불리 받아들이지 않고 고민이 많다는 걸 알기에 남편도 제법 배려를 한 편이었습니다. 나는
지인 씨 능력 있는 거 좋아요. 이렇게 멋있는 여자랑 결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운인데. 다들 배가 아파서 나한테 대놓고 말 못해도 회사 남자들이 나를 얼마나 부러워하는 줄 알아요? 지인 씨 뒤에서 좋아하던 남자 직원들 꽤 많은 거 몰랐죠? 그런 분을 마나님으로 모시게 됐는데 내가 더 잘해야죠. 그래도 다들 뒤에서 말이 많을 텐데 신경 쓰일 만한 일들 많을 거라는 거 알아요. 항상 말이라도 그렇게 위안이 되게 해줘서 늘 고맙고 나도 잘할게요.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잘해줄 생각이었어요. 그 사람 역시 그때만큼은 제게 잘하겠다는 저 말이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요. 우리 애랑 결혼하고도 그 회사 계속 다닐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한 집에서 둘이나 같은 회사를 다니면 썩 좋지는 않을 텐데. 우리 애가 곧 가장이 될 거기도 하고 이직 생각도 해보는 게 낫지 않겠어? 엄마, 이직을 해도 내가 해야지. 지인 씨가 직급으로 보나 연봉으로 보나 능력치로 보나 다 나보다 월등한데 네가 뭐 어디가 어때서? 너도 회사에서 지금보다 더 성장하려면 둘 다 당연히 상의를 해봐야지. 그 부분은 이미 영호 씨랑 충분히 대화를 해봤습니다. 사측에서 먼저 저를 배제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도 회사 생활 쉽게 하는 거 아닌데 그렇게 간단하게 포기할 생각은 없어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전에 대놓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 시어머니가 저 역시 썩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었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자식 미래가 걸린 일이니 저렇게 날선 반응을 보이는 것도 어쩔 수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무리해서 저한테 회사를 관두라거나 강제로 종용한다면 저도 더는 참지 않을 생각이었으나 그렇게 심각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결혼에 대한 의지가 가장 강한 건 남편이었으니까요. 제 성정에 저기서 더 건드렸다가는 결혼을 물을 수도 있다는 건 남편이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제 본가에 난리를 쳐서 저 못마땅한 티를 숨기지도 않는 시어머니 입을 억지로 틀어막았던 거겠죠. 결국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기까지 잡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소소한 문제들 또한 저희 사이를 더욱 단단하게 하는 작은 시련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결혼할 때 남편이 저를 훨씬 더 많이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 그때의 저희를 떠올려 보면 저 역시 만만치 않게 콩깍지가 씌어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한동안은 별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과장으로 승진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저는 더더욱 커리어 쌓기에 박차를 더하는 중이었고 이제는 어느 정도 회사에 적응한 후배 직원까지 생긴 남편도 예전보다 업무에 실수가 많이 줄어들었죠. 처음 저희가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렸을 때 주위 반응이 썩 좋지 않았던 것에 비해 막상 결혼해서 신혼여행 다녀왔다 돌아와 보니 주위 직원들 반응도 축하해주는 분위기로 바뀌었더라고요. 하긴 이미 결혼한 사람들한테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겉으로나마 분위기 나빠지지 않게 축하한다고 해야 했겠죠. 속으로야 뭐라 생각하든 간에 저희한테야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슬슬 저희 사이에 갈등의 싹이 트기 시작한 건 남편 기수의 동기 직원들이 하나둘씩 승진을 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사실 남편이 자기 동기들하고 비교해도 그리 높은 평가를 받는 직원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실적으로 따지면 하위권에 가까웠으니까요. 남편이 의기소침해할까 봐 불어 말은 하지 않았으나 남편의 승진이 동기들 중 가장 늦을 거라는 예상은 진작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남편도 그걸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곧 나도 승진하겠지 애써 태어난 척하고 있어도 속은 실상 그렇잖다는 걸 일찍이 눈치챈 저였습니다. 자기야, 혹시 회사에서 뭐 좀 얘기 도는 거 없어? 우리 직급한 때까지는 얘기 돌지 않는다고 해도
과장성까지는 어떻게 도는 얘기가 좀 있을 거 아냐. 초반에는 자존심 세우느라 저한테 일절저런 얘기는 물어본 적이 없었는데 동기 중 처음으로 한 명이 대리로 승진한 이후 거의 1년이 다 되어가자 남편도 어지간히 속이 탔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한테 저리 묻는다고 해도 제가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차장급이나 되면 또 모를까 과장급한테까지 다음 승진 대상을 알려주지는 않겠죠. 게다가 저는 그 직원의 배우자 아닙니까? 잘못 얘기 와전되었다가는 저는 물론이고 남편까지 곤란해질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알잖아. 아직 나도 그런 얘기 들을 급은 아니라는 거.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영호 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승진 소식은 쉽사리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역시 퇴근해서 집에 있을 때도 어두운 표정으로 우울한 기분에 젖어 있을 때가 많았고요. 그런 남편을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제 입장이 참 애매하더라고요. 남편보다 직급이 높은 아내라는 게 처신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승진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곧 될 거라고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는 게 위로가 될 리도 없었고 상대적으로 쉽게 승진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혹시 또 약 올리는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남편이 그렇게까지 꼬인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나 직장 다니면서 승진만큼 예민한 문제도 드물었기에 조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불편한 남편 심기에 불을 지른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 승진이 늦어지기 시작하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저희 부부 만날 때마다 미운 소리를 골라서 하는 시어머니였어요. 거 봐라. 내가 너희들 결혼한다고 할 때 뭐라고 그랬니? 그렇게 될 줄 몰랐어? 아니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승진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남편까지 승진을 시켜주겠어? 대놓고 남편의 승진이 늦어지는 걸 제 탓으로 돌리는 시어머니한테 저 역시 참아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희 승진 시기가 겹치는 거면 또 몰라도 제 승진은 저희 결혼 이야기 회사에 돌기도 전에 나온 건데 어떻게 결론이 그렇게 돼요? 그래도 굳이 너랑 결혼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승진이 힘들었겠어? 내 아들이 뭐가 모자라다고? 아, 엄마는 또 괜히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 올 때마다 자꾸 이런 소리 할 거면 우리 부르지 마. 주말에 겨우 좀 쉬려니까 불러내서 사람 기 빠지는 소리나 하고 있어. 제 타박을 하느라 높아진 시어머니 목소리에 남편이 짜증을 버럭 냈습니다. 한창 승진으로 예민해져 있는 탓에 부쩍 짜증이 늘어난 남편이었습니다. 비록 저희 결혼할 때 본인이 이런 일로 문제 삼지 않겠다며 밤낮으로 저를 설득해 간신히 결혼 승낙을 받아냈기에 직접적으로 저에게 짜증의 화살을 돌리지는 않았으나 저라고 남편 눈치가 왜 안 보였겠어요. 남편도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지만 저 역시 죄 지은 것도 없이 회사에서는 회사에서대로 집에서도 집에서대로 수만 번 편히 못 쉬며 남편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 모두 감정적으로 꽤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그게 폭발한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제 남자 동기들과 간만에 회식을 하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평소에 술을 잘 못 먹는 사람이라서 과음하지 않는 편인데 그날은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을 퍼마시고 자기 동기들한테 실려서 집에 왔더라고요. 아이고 과장님, 이 친구가 오늘따라 술을 좀 급하게 마시더라고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고주망태가 된 남편을 내려놓으면서 어지간히 제 눈치들이 보였는지 불이 나게 자리를 뜨는 남편의 동기들이었습니다. 굳이 저렇게까지 어려워할 필요는 없는데 그들 입장에서도 동기의 아내임과 동시에 직장 상사인 제가 마냥 편할 수는 없겠죠. 제가 이런 크고 작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남편이라고 그렇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저 사람도 나랑 살아서 참 고충이 많겠구나 싶어 대자로 뻗은 사람 재킷과 양말을 벗겨주었습니다. 그러고 일어서는데 언제 정신 차린 건지
남편이 저를 쏘아보았어요. 깜짝이야. 영호 씨, 정신 좀 들어? 꿀물 타줄까? 과장님씩이나 되시는 분이 평생 꿀물도 다 타주시고 내가 잘난 와이프 만나서 호강하네. 누가 들어도 명백한 비아냥거리는 말투였습니다. 그전까지 남편 입에서 이렇게 원색적으로 저에 대한 적의가 드러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저는 당황해서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밖에서 나보고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잘난 와이프 옆에서 능력도 없는 놈이 붙어있으니 비교가 안 될 수가 있겠냐고 하더라. 눈이 있으면 이 과장 승진시키지 오영호 승진시키겠냐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렇게 매달리는 게 아니었는데. 명백하게 주어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누가 들어도 저한테 결혼하자고 매달린 걸 후회하는 말 아닙니까? 저도 모르게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불쑥 솟았습니다. 예, 저랑 결혼하고 자기도 쉽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저도 남편 눈치 보느라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행여나 제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도 저 사람 자존심을 다치게 할까 싶어 말도 고르고 골랐습니다. 저라고 뒤에서 싫은 소리 안 듣는 것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그걸 저 사람 탓으로 생각해 본 적은 맹세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취중 진담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 멀쩡할 때야 자기가 저한테 한게 있으니 표시를 내지 못하다가 술을 핑계로 진짜 속마음을 이야기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뭐라 대꾸도 못하고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리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울기 싫었는데도 꾸역꾸역 비집고 나오는 눈물이 저를 더 비참하게 했습니다. 거실에 널브러져 있다가 새벽에 깬 남편이 자기가 저한테 한 말을 기억하고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문 앞에서 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내가 어제 술이 너무 과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어. 당신 그거 진심 아닌 거 알지? 내가 능력 있는 우리 와이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알잖아. 여보, 문 좀 열어봐. 문 열어달라고 비는 남편 말에도 마음은 쉽사리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냉전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그즈음 신경이 많이 날카로워져 있던 남편 때문에 눈치를 보던 것에서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확연히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죄가 있으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뭐라고 해도 저희만 굳건하면 되겠거니 했는데 이미 남의 말에 팔랑거려 제게 원망의 화살을 돌리기 시작한 저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건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저럴 수가 있어요? 제가 결혼 전에 하던 걱정에도 자기는 절대로 그럴 일 없다며 큰 소리를 떵떵 쳤던 남편이었습니다. 저로서는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었어요. 여보, 내가 정말로 잘못했어. 아무리 실수로 한 말이라도 나 같아도 마음 많이 상했을 거야. 내가 요새 승진 문제로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어서 잘못도 없는 당신한테 괜히 불똥을 튀게 했어. 나 이번에 진짜 반성 많이 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당신이 나 좀 봐주면 안 될까? 제가 상대해주지 않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눈에 띄게 얼굴이 까칠해진 남편 꼴을 보니 여전히 애정은 남아있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결국 이번 일은 이렇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미운 마음과 동시에 자기도 오죽이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저랬을까 동정심도 같이 들었거든요. 돌이켜 생각하면 그게 진심이었을 텐데 남편이랍시고 뻔히 보이는 걸 눈 감아준 저도 참 딱하다 싶네요. 그러고 한동안 남편이 저한테 참 잘했습니다. 지은 죄가 있으니 자기도 만회를 해야겠다 싶었겠죠. 꼭 결혼 전 몰래 연애하면서 저한테 결혼 승낙을 받아내려고 지극정성이었던 때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아서
슬그머니 마음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사이는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바람에 남들 다 아는 부부싸움처럼 여기고 말았죠. 그렇게 적어도 저는 저희 부부 사이가 예전처럼 좋아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더없이 결혼 생활이 순조롭다고 생각했던 그 즈음이 마침 건강검진 기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었기에 저는 물론 남편도 함께 가서 검진을 마쳤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살면서 감기 한번 심하게 앓은 적이 없는 강골이었기에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받는 대로 골골 몸살을 하는 남편 걱정뿐이었습니다. 여보, 검진 결과 나왔지? 다 괜찮대? 간 수치가 좀 높게 나왔는데 딱히 안 좋은 데는 없네. 그러니까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 좀 줄이라니까. 요새 자기 술자리가 너무 잦아. 그 무렵 대학 동기 모임이니 동창 모임이니 부쩍 술자리가 잦아진 남편이라 타박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편 검진 결과나 신경 쓰였지 아직 제 검사 결과지는 뜯어보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벌써 입사하고 3번째 맞이하는 건강검진이었지만 늘 결과가 깨끗했으니 별일 없으려니 가볍게 생각한 거였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은 한 통의 전화를 받은 후였습니다. 이지희님, 건강검진 결과 재검사 통보를 드렸는데 연락이 없으셔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그제야 아직 건강검진 결과지를 뜯어보지도 않았다는 게 퍼뜩 떠올랐습니다. 저도 저지만 자기 건강검진 결과를 이야기하면서도 남편은 저한테 결과가 어떠냐는 얘기는 한마디도 하질 않았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경황이 없어 넘겼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남편은 제게서 마음이 든 지 오래여서 그랬던 거구나 싶었어요. 굳이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제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물어보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저는 이미 그 사람한테 단순한 동거인조차 못 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다시 건강검진 이야기로 돌아와서 난생 처음 듣는 재검 얘기에 저도 모르게 긴장해서 손바닥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어디가 안 좋은가요? 위 내시경 결과 종양으로 보이는 게 있는데 병원 오셔서 추가로 검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내시경 할 때 위에 혹이 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별로 심각하게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런가 하고 넘어갔었어요. 다시 판독하니 그게 의심스러운 정황이 보였는지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암의 가능성에 두려움에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재검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혼자 가서 받았어요. 남편과 친정 식구들을 불어 걱정시키고 싶지도 않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기도 하더라고요. 그저 별일 없이 지나가서 가족들에게 이런 일이 다 있더라 하하 호호 떠들며 말할 수 있기만을 바랬죠. 결과는 위암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종양이 제법 큰 편이었어요. 전이의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의사 선생님 말씀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공포였어요. 이럴 때 제일 생각나는 사람은 역시 엄마더라고요. 저보다 더 제 암 발병 소식에 충격을 받으실 엄마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당장 엄마를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연락도 없이 갑작스럽게 시집간 딸이 평일에 나타났으니 엄마가 놀라시는 건 당연했어요. 게다가 딸내미 얼굴이 핏기가 싹 가셔서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 했으니 이게 무슨 일이 나도 단단히 났구나 싶으셨겠죠. 너 무슨 일이야? 오서방이 무슨 일이 있어?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사위 때문일 거라 생각하시는 엄마셨습니다. 결혼하고 딸이 사위 눈치 본다고 꽤나 마음고생을 했으니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야 예쁜 사이가 못 되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설마 당신 딸이 암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 하셨을 겁니다. 엄마 나 어떡해. 하나뿐인 딸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에
금방이라도 휘청 뒤로 넘어가실 것 같던 엄마가 무시무시한 악력으로 저를 거머쥐셨습니다. 놓치면 금방이라도 제가 사라지기라도 할 듯 으스러지게 저를 껴안고 있는 엄마에게서 저보다 더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괜찮아. 괜찮아, 지인아.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 낫게 할 거야. 절대로 잘못될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엄마만 믿어. 인명이 제천이라는데 엄마라고 제 명줄을 어찌하시겠냐마는 그저 엄마만 꽉 붙들고 그 말에 제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성적인 생각이 마비된 상태였어요. 처음 경험한 죽음의 공포는 그야말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남편에게도 곧장 암 발병 소식을 알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듯한 남편 표정에 남편에게 매달려서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발견한 게 어디야? 이제 치료만 받으면 돼. 두서없는 말로 어떻게든 저를 달래려는 남편에게 매달려 나한테 친정 부모님과 남편이 없었다면 지금 이 일을 어떻게 버텨냈을지 생각하니 아찔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암 환자가 되어 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일단 수술을 통해 몸을 절개 열어보고 종양 조직을 떼어내야 암 진행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암으로 인한 통증을 느낄 정도로 진행 상태가 심각하진 않을 거라고 하긴 했으나 기분 탓인지 뭘 먹어도 먹히질 않고 얹힌 것처럼 속이 더부룩했어요. 수술 전에 몸 상태를 끌어올려야 하는데 좀처럼 먹질 못하는 저 때문에 엄마 속이 타들어갔죠. 예지인아, 너 이렇게 못 먹으면 안 돼.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상큼한 거라도 좀 사다 줘? 도대체 네가 이러고 있는데 오서방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러지 마, 엄마. 그 사람도 회사 다니는 사람인데 평일에 매일 어떻게 병원에 와? 와야지. 너 같았으면 휴가를 내서라도 오서방 곁에 붙어 있었을 거다.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나 서운한 마음을 느끼기엔 아직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어요. 몇 시간 전에 뒤늦게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가 잠깐 병문안을 오셨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을 정도로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보다 못해 말씀하셨습니다. 안 되겠다. 엄마가 뭐라도 입에 들어갈 만한 것 좀 구해다 올게. 잠깐 혼자 있을 수 있지? 안 그러셔도 된다니까 그러네. 결국 엄마가 과일이라도 좀 사오겠다며 나가시고 입원한 후로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직 30대라는 이른 나이에 환자복을 입고 침상에 수술을 기다리고 있자니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렇게 어지러운 생각에 두통이 몰려올 무렵 과일 사러 나가셨던 엄마가 병실 문짝을 부술 듯 잔뜩 흥분해서는 문을 박차고 들어오셨습니다.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 숨도 못 쉬게 으스러지게 저를 껴안은 엄마가 벼랑간 통곡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얼마 전 암 발병 소식을 전했을 때도 이렇게까지 울지는 않으셨어요. 비록 저를 신경 쓰느라 본인 감정은 애써 숨기신 거였지만 그걸 생각하면 지금의 이 갑작스런 상황이 더욱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왜 그래? 그 망할 옆편 내가, 그 망할 집구석이! 엄마 눈에서 불이 튈 정도로 극도의 분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윽고 엄마 입에서 나온 말에 저는 대꾸도 못하고 입을 떡 벌리고 아연실색하고 말았습니다. 시험이라는 인간이 너 죽을 날만 손가락 기다리고 있더라. 이 망할 여편네를 그 자리에서 찢어 죽였어야 하는데 이 원통함을 어떻게 하나. 진아, 너 절대로 이대로 무너지면 안 돼. 이대로 내 딸 억울해서 못 보내. 너 꼭 살아야 해. 알았어?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뭐든 제 입에 넣어보려고
근처 과일 가게에서 과일이란 과일은 다 쓸고 다니던 엄마 눈에 몇 시간 전 병문안을 하고 돌아간 줄 알았던 시어미가 눈에 띈 겁니다. 여유롭게 노상 카페에 앉아서는 며느리 병문안을 다녀간 사람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훤한 표정으로 신나게 전화를 하고 있더랬습니다. 통화 상대는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네 앞길을 막아대더니 이제는 병든 몸뚱아리로 내 아들 생고생을 시키고 있어. 악연도 아주 이런 악연이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고 말리는데도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이런 고생 안 했잖아. 이제 막 암 소식을 알고 수술 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가여운 딸을 저주하는 시어미 말에 엄마 손이 부들부들 떨리셨답니다. 당장이라도 그 여자 머리채를 잡으려는데 더욱 충격적인 말이 시어미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마침 네가 네 처랑 딱 갈라서라는 차에 암이라니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도 호재지 싶다. 안 그랬으면 그 독한 성질머리에 이혼한다고 고생 꽤나 했을 텐데 그 전에 수술하다 못 깨어나기라도 하면 그것 재산이 싹 네 건데 좀 더 못 기다릴 건 또 뭐야. 너 새장가 들 때 한 푼이라도 더 보태면 좋잖니. 악마가 따로 없는 그 끔찍한 발언에 저희 엄마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실 뻔했다고 합니다. 어느 부모인들 그렇지 않겠어요. 저건 사람 종자도 아니었습니다. 그걸 시어미와 함께 공모하고 있는 게 내 남편이라는 게 차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고 싶었는데 혹시나 싶어서 그 여자 목소리 알아듣자마자 녹음도 했다. 그냥 내가 미친 걸로 치고 없던 셈 치고 싶겠지만 나 그 악귀들한테 절대로 너 못 맡긴다. 내 딸 죽어 나자빠지기만을 기다리는 그 악마 같은 년놈들에게 어떻게 내 귀한 새끼를 맡겨? 도저히 사태를 부정할 수 없는 증거까지 있는 마당에 더 믿지 않을 수도 없었죠. 그렇게 제 짧은 결혼 생활은 돌이킬 수 없는 크나큰 상처를 남기고 산산조각 났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들른 남편이 잠든 사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 그간 시어미와 나눈 끔찍한 정황들을 모두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거기엔 제 암 진단 이후로 제가 죽고 나면 남편이 받을 수 있는 재산과 보험금에 대한 공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죠. 아주 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흉악한 모자였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 인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만난 여자까지 있더군요. 시어미가 언급한 새장가는 저 죽고 나서 새며느리 찾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새며느리로 내정되어 있는 여자가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거기까지 보고 나니 더는 남편이라는 작자에게 일말의 미련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우연히 그 광경을 목도하지 못했더라면 그 악기가 내 가족이라 찰석같이 믿고 배신당하는 것조차 모자라 재산까지 모조리 빼앗겼겠죠. 그날부터는 오로지 저의 생존과 그것들에 대한 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저한테 팽당하면 안 되니 전에 없이 제 입안에 혀처럼 구는 남편과 시어미가 그리 역겨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어머니가 해주신 떡갈비가 너무 먹고 싶어요.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어? 너 소화도 힘들 텐데 떡갈비를? 네. 안 그래도 다른 건 잘 먹지도 못하는데 해주실 거죠? 평소 같으면 들은 척도 안 했을 걸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는 시어미를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남편 놈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것들의 실체를 안 그날부터 저 두 모자 똥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경주까지 내려가서 찹쌀떡을 사달라고? 이 근처에도 찹쌀떡 맛집 많을 텐데. 아픈 아내가 하는 부탁인데 그 정도도 못 해줘? 나 죽고 나면 그때 그거 못 먹은 게 생각나서 억울해 눈도 안 감길 텐데. 꼭 그 집 찹쌀떡이어야 해. 제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억지에도 제 눈치 실실 보며 비굴하게 쫓아나가는 놈을 보니 역겨움에 온몸에 닭살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 놈은 전국 각지의 맛집을 뺑뺑이 돌리고 시어미에게는 온갖 사내 진비를 해다 바치라 요구했죠. 두 모자가 날이 다르게 살이 쪽쪽 빠지는 꼬락서니를 보니 조금 고소했으나 아직 멀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안 먹히는 식사를 토할 때까지 꾸역꾸역 억지로 밀어넣어 체력을 쌓고 의료진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기를 쓰고 최선을 다해 행했어요. 엄마 역시 눈물 없이 볼 수 없을 정도로 제게만 집중하며 딸의 소생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수술 결과는 다행히 나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종양 크기가 커서 위의 일부분을 절제해야 했지만 천운으로 다른 장기에 전이는 되지 않았기에 깨끗하게 종양을 도려낼 수 있었어요. 아직 경과를 지켜봐야 하기는 했으나 이제 죽음의 두려움에서는 벗어나게 되었죠. 하지만 이런 기쁜 소식은 아직 저희 친정 식구들끼리만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기대치가 한껏 높아졌다 아래로 추락해야 그것들 기분이 더 역같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도 시모와 남편 굴리기는 꾸준히 계속되었습니다. 마음만 같아서는 저것들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과로로 나자빠지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의료진으로부터 그리도 바라고 바라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추적 검사를 받아야 하겠지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무리가 없으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엄마 아빠와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살아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그것들에게 심판의 철퇴를 휘두를 생각에 두 눈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나 이제 일상생활 가능하대. 생각보다 수술 결과가 썩 좋지 않다고 말을 들었는데 갑작스런 제 말에 시모와 남편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티를 낼 수도 없어 경직된 표정에 실소가 터졌습니다. 세상에 잘됐다. 그래? 우리도 얼마나 기다리던 소식인지. 그래서 말인데 이제 당신이랑 끝내야겠어. 그리고는 둘 앞에 서류 뭉치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바로 이혼 서류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 남편 눈 피해 갖은 방법으로 모은 남편의 불륜 증거와 제 죽음 뒤 제 재산을 노리는 남편과 시모 발언이 담긴 메시지 등의 증거가 봉투에 터지도록 담겨 있었죠. 이게 뭐야? 이혼이라니? 병 걸린 너한테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어디 감히 이혼을 입에 올려? 왜? 대가들이 나 몰래 여자 끼고 이혼 준비하는 건 되고 내가 이혼하자는 건 안 돼? 이 악마도 혀를 찰 인간들아. 니들이 나 죽고 내 재산 가로채려고 작당한 걸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것들을 갈기갈기 찢을 기세로 부르짖는 제 목소리에 완전히 겁에 질린 남편과 시모였습니다. 저기 있는 증거면 이혼은 말할 것도 없고 저 둘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비로소 상황 파악을 한 남편과 시모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비굴하게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난 이렇게까지 할 생각 없었어. 엄마 아니었으면 나도 당신 재산까지는 손댈 생각 못했다고.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새 여자 끼고 살 생각에 입이 찢어지던 놈이 누군데? 자기 살 길 찾을 생각에 어미고 자식이고 없는 게 짐승 새끼도 니들 같지는 않을 거다. 니들 같은 악마 새끼들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살면 안 되지. 내가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니들 더는 못나대게 아주 제대로 매장시켜 줄 테니 앞으로 기대하렴. 개같이 선처를 구걸하는 그것들을 친정엄마와 아빠가 아주 별렀다는 듯 우악스럽게 잡아쥐고 패대기 치며 제 앞에 주워주셨어요. 그 다음은 준비한 대로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혼과 동시에 상당한 양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로 뜯어냈지만 그거야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날로 제 회사 사이트는 물론 남편과 시모의 직장과 지인 카톡창에까지
저 죽을 날만 기다리며 암 걸린 부인 재산에 침 흘린 두 년놈의 패륜적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지천에 뿌려댔습니다. 이제 온 세상에 그 둘을 아는 사람들 중 그것들이 벌인 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겠죠. 그렇게 그 둘은 생업에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가뜩이나 부인에 비해 한참 능력 달리는 직원으로 유명했는데 이런 패륜적 행위까지. 사내에 논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회사 사람들에게 유령 취급을 당하던 전 남편은 오래 못 버티고 쫓기듯 회사를 떠났습니다. 저희 둘 중 누군가 회사를 떠난다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회적 명망도 일자리도 재산까지 털린 놈은 제 인생에서 영영 사라졌어요. 차마 견디기 힘든 여러 가지 일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만 저는 결국엔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 살아남았어요. 그러한 제 생명력에 저 스스로도 자부심을 느낍니다. 오늘도 살아감에 감사하며 저는 열심히 생활하고 있어요. 제 암 극복기이자 이혼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